알찬 부동산 정보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현진 기자의 톡톡 부동산. 오늘도 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정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중도금 대출과 관련된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정부와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옥죄기에 들어가면서 요즘 대출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건설사들은 물론이고 내 집을 마련하는 수요자들도 이 막힌 대출하고 높은 금리에 허덕이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고 또 현재 상황은 어떤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황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 거고 또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 건지 오늘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주택담보대출이 무엇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주택담보대출 어떤 대출인가요? 말 그대로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자신이 가진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선분양제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청약이 당첨이 되면 계약금을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계약 후에 이루어지는 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거의 대출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내 돈 갖고 집을 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은행에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를 매매할 때도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신용대출보다 조금 더 저렴한 금리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구입할 때 빌리는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그런 뜻인데요. 실제로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자신이 가진 돈보다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이. 일단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전체 대출에서 이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를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요. 532조 9천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비해서 55조 8천억 원, 무려 11.6%나 불어난 건데요. 특히 이제 주택담보대출 중에서도 집단대출 증가액이 굉장히 두드러지는데요. 110조에서 130조로 19조 8천억 원 정도가 늘었고요. 그래서 17.9% 증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대출 가운데서도 증가액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비율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워낙 호황을 누렸기 때문에 대출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올해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대출 관련한 규제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굉장히 두드러지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금융당국이 대출 옥죄기에 들어갔는데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책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핵심은요.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자만 갚았으면 됐는데 이제는 처음부터 원금하고 같이 갚는 방식을 도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구입을 위해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요. LTV,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나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이 60%를 초과하고 이런 부담 대출일 경우에 소득 증빙 자료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최저 생계비 이런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대출 직후부터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출을 받으면 이자만 갚다가 원리금은 나중에 내도 됐지만 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이 되면서 이자하고 원금하고 같이 갚아야 되는 그래서 수요자들의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은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몇 년 두었기 때문에 부담이 다소 적었는데 이제는 원금과 함께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소득이 뻔한 서민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규제가 이루어지는 게 금융권에서 은행뿐만은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1금융권은 물론이고요. 제2금융권, 그리고 나머지 금융권에도 모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하고요. 소득심사 강화가 의무화가 됐습니다. 일단 3월 13일부터는요. 또 자산 규모 1,000억 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하고 새마을금고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됐기 때문에 거의 전 은행권에서 다 도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편하도록 예를 좀 들어볼게요. 만약에 제가 새마을금고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은행뿐만이 아니라 새마을금고 같은 저축은행도 포함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 다음에 어떤 방식이 되냐 예를 들어서 좀 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만기가 3년 이상인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요.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나눠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억 원짜리 주택을 사려고 3년 만기로 1억 원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요. 3년간 매년 원금 333만 원 이상을 갚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기 후에 자녀 원금 9천만 원을 일시적으로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만기가 되었는데 자녀 원금이 없어서 연장을 해야 될 경우는 어떨까요? 일단 만기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요. 남은 원금 9천만 원의 30분 1 이상인 또 300만 원 이상을 또 매년 상환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대출금이 3천만 원 이하면 분할 상환이 적용되지 않고요. 하지만 이건 새롭게 받는 경우가 시작이 되고 기존에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을 분할 상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만기 연장 때 가급적 그 비거치식 분할 상환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침이라서요. 그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로 들어서 살펴보니까 대출 받는 사람의 상환 부담이 커진 게 실제적으로 느껴지는데요. 분양시장 상황을 좀 살펴볼게요. 그동안에는 아파트 계약자라면 까다로운 심사 없이 집단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쉽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제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요. 은행을 담보로 해서 집단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떤 아파트인지 상관없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 가계부채 대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새 아파트를 짓기 위한 그 분양 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중도금 집단 대출을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물론 계약이 끝난 단지는 물론이고요.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에서 이 중도금 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장별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은행권에서 중도금 대출을 해주지 않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가 이제 분양이 이미 됐어도 그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건설사에서 이 중도금 대출을 내주는 은행권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만약에 중도금 납입일까지 건설사가 그 집단대출 취급은행을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만약에 건설사에서 이 전체 금액을 담보로 해줄 은행을 찾지 못하게 되면요. 결국 계약자들이 스스로 중도금 대출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동안에는 이제 건설사를 담보로 해서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한꺼번에 같은 이자로 중도금 대출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자들 스스로 하게 되면요. 이 계약자별로 신용대출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이자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살 때 똑같은 금액을 내게 되는 게 아니라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또 그만큼 계약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마찬가지로 계약자들에게도 굉장히 불이익이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실제로 분양은 했지만 특정 은행과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은 맺지 못한 건설사도 있습니까? 네,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요즘에 중도금 대출을 담보해주지 않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좀 통계 자료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 한국주택협회 자료를 보면요. 그 회원사 가운데 2016년 8월 25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분양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장 규모가 무려 9조 8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구 수로만 3만 9천 가구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단지들이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분양이 되고 한참 후에도 중도금 대출 협약을 맺지 못하는 곳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택협회에서도 좀 자료를 내는데요. 2016년 8월 25일부터 10월 17일까지 분양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1차 조사 당시에는요. 중도금 대출을 협약을 맺지 못한 단지가 26곳이었습니다. 이 중에 절반인 13곳이 2차 조사에서도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해서 금융사를 계속해서 찾고 있는 상태로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1차 중도금 납부 시기가 도래했지만 계속해서 대출이 되지 않으면서 중도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아니면은 개인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납부를 유예한 단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건설사와 계약자 모두 피해를 입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요. 중도금 대출 상황이 이렇다면 잔금 대출은 어떻습니까? 네, 잔금 대출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올해 초부터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잔금 대출을 규제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은행들이 하지만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2, 3년 전에 분양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이 잔금 대출 규제를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래는 이제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적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막상 2, 3년 전에 분양된 아파트가 입주 시점이 돼서 이 잔금 대출이 필요한데도 그 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분양권 소지자들에 대해서도 잔금 대출 심사를 굉장히 강화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주를 앞둔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한 계약자들이 이 잔금 대출을 은행권으로부터 거절당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잔금 대출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까다롭게 하면서 시작된 것 같은데 실제로 심사 절차가 많이 까다로워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졌는데요. 소득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건 물론이고요. 처음부터 원금하고 이자를 함께 갚도록 한 것도 굉장히 큰 규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할 경우에는요, 상승 가능 금리를 적용해서 총부채 상환 비율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금융권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를 하면서 증빙된 소득의 10배, 10배 정도까지만 주택담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 또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한 건이라도 있는 수요자는 잔금 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규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출 한도 자체가 줄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등 기존 대출이 많을 경우에 잔금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피해를 보는 계약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아파트를 산 사람은 물론이고요. 아파트를 앞으로도 구입할 사람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을 받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 대출이 막히면서 아파트 구입 자체를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잔금 대출 규제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소득 증빙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바로 자영업자들인데요. 금융권 회사들이 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만 소득 자료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자영업자들이 입주를 포기하고 아예 분양권을 팔아버리는 사례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꼼꼼하게 요구하는 건 물론이고요. 특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갚게 되면서 거의 예전보다 2배에 달하는 돈을 매월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계약자들과
수요자들이 대출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계약자들의 피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인데요. 신규 분양 시장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신규 분양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봄 분양 시장이 되면 보통 봄에는 분양 성수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아파트 물량도 많이 불어나고 또 사람들도 많이 몰리는데요. 올해는 이 봄 성수기가 실종될 정도로 성수기가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융권의 대출 옥죄이기 때문인데요. 대출을 옥죄면서 분양시장에 굉장히 찬바람이 불고 있고요. 지금 건설사들도 선뜻 이 대출 때문에 분양 물량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까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들이나 아니면 건설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물론이고요. 분양시장 전반적으로도 이 대출 규제로 굉장히 얼어붙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대출 금리도 상승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 악재가 겹쳤는데요. 대출 규제 옥죄기에다 더불어서 금융권이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금리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들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우리은행, 국민, 하나외환 이렇게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해서요. 지방은행, 제2금융권마저도 중도금 집단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3.46%에서 4.5% 그 사이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5월보다도 0.26%에서 0.7%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계속해서 앞으로 금리를 오를 여력이 많고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덩달아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력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집단대출 금리는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상황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의 계약 포기 등 문제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빚내서 집 사랄 때는 언제고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 금융당국이 이 집단대출 규제를 적용하게 된 건 가계부채 건전성 문제 때문인데요.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대출 규제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취지는 좋은데요. 하지만 너무 강하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의지까지 꺾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건설사들은 물론이고 또 분양시장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취지는 좋지만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막상 정작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면 아마 이런 제도는 좀 필요 없을 것 같고 아니면은 대출 규제를 하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좀 필요한 제도들이 다시 도입이 돼서 보완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상황을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톡톡부동산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이현진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